세큘러 세팅에서 오랫동안 사이코테라피스트로 심리치료사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다 이제 컬링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신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상담 공부를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기독교 상담사로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가정폭력 피해자, 그 다음에 아동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또 상담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모의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분량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어쨌든 오늘 영 라이프에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대부분들은 이제 청소년, 티네이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그 연령대를 좀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제 뭐 라인 바이 라인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부모님들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집에서 가정에서 페어런팅 부모 양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 많은 부모님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대부분은 부모님들이세요. 이제 1대1 이제 부모 코칭도 해드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모 코칭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의 어떤 이런 마약 때문에, 왜냐면 요즘 이제 이 뉴저지 쪽에서도 이제 그 마리아나 하퍼파 때문에도 그렇고 팬데믹 기간에 사실상 이제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 다들 이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던 우리 애가 마약을 했었네. 근데 그 마약을 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에는 매번 이럴 때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부모 양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 부모 양육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내 안에 중심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 양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 100이면 100, 10이면 10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그러세요. 얘는 나 안 닮았어요. 누구 닮아 얘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대놓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점점 키우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미국의 이 1.5세대가 아닌 이제 2세대로 오셔서 언어의 어려움과 문화의 어려움, 그 가운데 이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실 양육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조부모님까지 계셔요. 그럼 이제 조부모님들은 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그, 차이와 또 세대 차이에서도, 요즘 애들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그 부모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부모의 의미와 현대 사회에서의 그 부모의 의미가 사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그 속담이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온 마을이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면 어디 요즘 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마을이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었을 때에는 옆에 할머니 집에도 보내고 옆집에도 보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 자녀를 사실은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정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그 출산을 해야 돼서 대를 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을에 노동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현대사회 와서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노동력 충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 못 나옵니다. 이제 그거 아동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어떤 이 부모 양육의 부담이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아이가 이제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13살인데, 13살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 이제 이거 땡볕 클럽에서 이제 끝났다. 나왔다. 여기 땡볕 클럽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이들 어렸을 적에는 놀이터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들 노는 거 땡볕 아래에서 엄마들이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그 땡볕 아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들 땡볕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이제 한번 3학년, 이제 한 3학년쯤 되니까 혼자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땡볕 클럽에서 다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어떻게 그랬어요. 아이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희 아파트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한 7시쯤 되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문 열어가지고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면 이제 놀이터에서 하나둘씩 다들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럴 때였는데 요즘 그렇게 아이들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했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부모님들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또 무서운 얘기는요, 요즘은 부모님들 그냥 아이들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잘 입히고, 뭐 학교 시간 되면 보내고 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양육이 아니라 부모의 정보력, 부모의 정보력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모님들의 그 중압감.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난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 다 옛날 말이라고. 예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어도 아이가 잘하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이제 7월쯤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싱가포르로 릴로케이트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이런 학교라든지 뭐 인터내셔널 스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알게 된 거가 요즘은 사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왜 그 스카이 대학 아니면 뭐 과기대 아니면 뭐 카이스트를 보내려고 하면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싱가포르로 유학을 아이들을 보낸대요. 조기 유학을.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끝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스카이 대학이나 아니면은 카이스트나 아니면 이제 과기대로 가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의 정보력과 재력, 이거는 정말 저도 턱이 빠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저희가 부모 양육이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먹이고 보호하고 잘 입히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어려움을 저희가 알죠. 아는데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를 보면서 특히 아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2년인가요? 2년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도 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아이의 반 아이들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 팬데믹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2년 전에 알았던 아이들이 길에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부모 양육은 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성숙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이 양육도 부모님의 역할도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린 이제 PPT를 보시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슬라이드에 이제 보면은 이제 보살핌의 주체로 변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자, 멘토, 동반자, 목자가 되는 거라고 해서 사실 이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변해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보살핌의 그 대상에서 주체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케어기버로서 진짜 먹는 것서부터 자는 것서부터 모든 용변 기저귀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때에 저는 사실 지금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집에 큰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큰아들이 누구겠어요?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는데 이 한국에서 유교 사회에서 어쨌든 한 가정에 어머님의 밑에서 특히 이제 아드님들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서는 나를 보살피는 주체가 어머님에서 아내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두 분이서 어떤 로맨스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알콩달콩한 시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님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태까지는 우리 아내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보살펴 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뭔가 상실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보살펴 줬던 우리 아내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모든 관심과 보살핌이 아내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가 없을 때에는 두 분이서는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우리 큰아들, 우리 애기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두 분이서 상의가 없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어머님이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신 왜 남편 역할을 안 해? 당신 왜 아버지 역할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니면 생기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실 가정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또 요즘은 왜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한 그 딸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아직까지 또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이까지 이제 키워주시는 부모님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들 중에서도 친정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셔요. 남편보다 친정 어머니, 친정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되셨을 때에는요, 보살핌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보살핌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에리튠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준비가 되셔야지만 사실은 이제 이 부모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었을 적에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이제 어떤 안정적인 그 애착을 가지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아이가 1살이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영유아 아니면 이제 아동기 때에 이제 어떤 이런 안정적인 애착을 갖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사실 아이들과 많이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의 현재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분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아이들과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된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로 갔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이제 피어 그룹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이제 이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된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피어 그룹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리학자 그 존 볼비 박사가 이 애착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인 그 요인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 부분에서 이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된 아이들은요, 사실상 그냥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생존 본능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예를 들어서 먹고 아니면은 입고 자는 어떤 이런 영역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영역들이 사실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돼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심리학자 존 볼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거기에 그 존 볼비 박사의 그 원숭이 애착 실험을 조금 제가 클릭으로 집어넣었어요. 안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존 볼비 박사의 원숭이 애착 실험을 찾아보시면 사실 굉장히 이제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존 볼비 박사가 하게 된 그 애착 원숭이 실험은 뭐냐면요, 아기 원숭이를 이제 두 개의 이제 철로 만든 엄마 원숭이 모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원숭이는 이제 그 따뜻한 어떤 재질의 헝겊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 원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또 엄마 모형은 이제 차가운 어떤 이런 새 느낌이 나는 그런 엄마 모형인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그 젖병을 집어넣어서 이 아기 원숭이가 누구에게 가느냐를 실험을 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 그때도 이랬었단 말이죠. 아이들은 그냥 잘 먹이고 환경만 잘 제공을 해주면 잘 큰다 라고 믿었던 때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애기 원숭이가 젖병이 있는 엄마 원숭이에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뜻한 헝겊에 어떤 그런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 원숭이에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가 배가 고플 때만 살짝 그 메탈 느낌이 나는 그 원숭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젖만 먹고는 또다시 헝겊 원숭이 엄마한테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 이제 양육할 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아이들 손 타니까 애기들이 올 때 가서 금방 안아주지 말아라. 아니면 아이들 잠 훈련시키기 위해서 따로 재워야 된다. 아이들 많이 안아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는 거, 이게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는 어떤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필요로 할 때,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아이들 가지신 부모님들, 제가 이런 얘기 여쭤봐요. 상담 오시면 아이들 매일 안아주세요. 징그러워요. 막 수염나고 막 저보다 크고 이제 안으면 남자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님들도 우리 딸아이가 엄마만 해가지고 이젠 이게 조심스러워하고 애를 안지도 못하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청소년기에 계신 자녀들, 이제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어도 우리 자녀들 많이 안아주세요. 네. 그래서 요 영유아기 때의 어떤 그런 애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 때에는요, 사실 아이의 그 기질을 알아주시는 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질과 애착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상 좀 순한 아이는 예를 들어서 좀 부모의 그 애착을 또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가 조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이렇게 다른 좀 이렇게 순한 기질의 아이들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많이 신경도 써줘야 되고 어떤 애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반면 성격은 부모님의 양육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이제 가정의 부모님들, 사실상 이 부모 양육이요, 무슨 이런 레시피북, 쿡북과 같이 딱 하나의 정석의 부모 양육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의 부모 양육 방법이 3명한테는 다 맞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언니 키울 때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하니? 아니면은 언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기질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아이의 기질을 사실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파악해 주셔서 그 아이의 기질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나는 지금 여기 아이들 영유아 아기 애가 없는데 뭐 기질이고 애착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이가 어렸었을 적에 이 애착과 이 기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었을 때요, 이 영역이 아이들이 커서 마음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사실은 상담을 할 때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한 이 큰 성인 자녀와의 어떤 문제를 겪는다든지, 요 근래에 사실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신 한 아버님이 계셨어요. 아드님이 3명인가 되시는데, 큰아이가 15이 되는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데, 15이 된 이 큰아들만 보면은 자꾸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만 보면 화가 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이 오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이 뭐냐면, 이 아버님의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서 15살의 아들을 보면서 자꾸 자신의 모습을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15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 아버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는 것이죠. 이러니까 결국은 이 아버님은 아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서 나의 그 상처받았던 그 내면 아이로 인해서 화가 자꾸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은 사실 분노 조절, 앵글 매니지먼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바로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영역이 사실은 치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부분이요, 이제 청소년기의 아이들, 사춘기 때에도 이게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에 가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면 아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아이 안에 어떤 그런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실 이 자신 안에, 아까 지금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 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 인해서 자신의 내적 문제 때문에, 자신의 갈등 때문에 이것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겪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정말
구원수가 되는 겁니다. 구원타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팀워크를 이루시는 양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내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육이 들어갈 때에는 큰아이의 훈육은 아내에게 맡긴다라든지, 그래서 아버님이 자신의 어떤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아내분과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셔서 그런 어떤 이제 팀워크를 이루는 부모 양육에 들어가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내적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시려고 자녀에게 또 이렇게 어떤 과중한 어떤 이 압박감을 주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프리틴에서 그다음에 사춘기로 들어가는 그 연령대에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 케어기버의 부모의 역할에서 바로 조력자의 역할로 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학교 갔다 오면은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그러고 나서는 피아노 연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프리틴 사춘기에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뭐 했어? 응? 아주 그냥 대표적이죠. 뭐 조금 얘기만 하려고 I don't know. 네.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 네. 숙제할래? 좀 이따가. 이거 그냥 다 단답형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자녀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지시하시거나 명령이 아닌 질문하시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상담사 훈련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상담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에게 항상 제가 이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상담사는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사에게 뭔가 어떤 그런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에게 오시면은요, 상담사가 좋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내담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시는 걸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 프리틴이고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질문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요, 질문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 가정 예배,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할 때는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루부터가 바로 이제 이 질문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 질문에서부터 아이들이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게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프리틴이고 사춘기 때.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요때에는요, 이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썬데이 스쿨 선생님이나 유스 그룹의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럼 요 나이쯤 되면은요, 이제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서부터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아이가 믿음의 조상이요 대답 안 나왔다고 아니 그거 말고가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어느 부분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질문에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너는 그렇게 생각을 했니라고 하면은요, 거기 안에 부모님들께서 경청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이요, 그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야 되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경청을 하셔요. 경청을 하시고 나면은 거기에서부터 아이를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녀들에게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질문하시다가 우리 부모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질문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한풀이를 하세요. 이 특히 아이들, 프리틴의 사춘기 아이들, 부모님의 한풀이 안 통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한풀이는요, 그냥 문 닫고 남편분이나 아내분에게 하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배우자에게는 한풀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특히 아이들, 프리틴이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한풀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를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아이들이 프리틴 되고 이제 사춘기 때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요때쯤 되면은요, 특히 이제 이렇게 자기 시블링이 있는 아이들, 이제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가 이제 조금 몸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텐션들이 생겨요. 이러면 부모님들이 거기에 막 언졸부졸을 못 해가지고 막 서열을 챙겨주시느라고 막 부모님들이 막 안절부절을 하세요. 막, 어디 너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해. 너 어디 누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굉장히 요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그 출생 순위에 대해서, 서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특히 미국 이 문화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 가정 안에 자녀들의 출생 순위, 서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잡아주시면은요, 아이들끼리 더 사이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 안에 자꾸 라이벌 그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보이는 것처럼 파벌 게임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파벌 게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 안에 매니플레이션이 생겨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엄마를 내 편만 들고 누가 아빠를 내 편만 들고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몸이 커지면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출생 순위, 서열 가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들에게 사실 맡겨주시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서는 나서 이제 13살 위로 올라가는 청소년기를 가지시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 오셔갖고 부모님들 그냥 제가 그래서 여기 그냥 눈물 의자입니다. 그냥 크리넥스 하나 드리고 그냥 많이 우시고 가세요. 네. 그냥 저도 같이 울어드리고, 크리넥스 여기 더 드릴까요? 커피 한 잔 더 드리고. 네. 그러면서 저는 늘 청소년기 이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사실은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 참회록을 가지고 이 북클럽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은 얼마나 남봉꾼이었었어요. 16살 때 벌써 여자하고 동거하고 혼외 아이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분명 성 어거스틴을 참회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성녀 모니카 어머니가 계셨단 말이죠. 이 청소년기에 계신 어머님들 특별히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의원님도
로마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때부터는 사실 아이들이요, 점점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남자가 될 거야. 나는 저런 여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저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우리 아내로 맞을 거야. 나는 아빠와 같은 이런 뭐 남편을 얻을 거야. 이런 부분, 로마를들을 자기 머리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기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다이내믹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와 어떤 그런 멘토와 스승의 관계가 되어 주시지가 안 되면 주변에 우리 자녀와 어떤 그 스승과 멘토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어거스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함께요. 바로 이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성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에 우리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의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그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이제 슬라이드에 나는 엄마입니다. 여기도 아버님도 계시니까 나는 아빠입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4가지 거기다 적었어요. 늘 피곤한 엄마, 무관심한 엄마, 사오정 엄마, 겁이 많은 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이제 청소년쯤 되면 이제 애 다 키웠다 이러고 손 딱 놓으시는 부모님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 공부 잘해요. 뭐, UN 모델이에요. 뭐 이런 거, 이것만 말씀을 하셔요. 아이가 뭐 좋아해요? 누구랑, 뭐, 이렇게, 어떤, 취미생활, 저는 우리